안녕하십니까, 쇼키인 부동산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세를 보면 확실히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급한 급등 매들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지역과 서울 외곽 지역에 이런 매물이 많이 있었는데 한 달 전 같은 느낌이 최근 3월 들어서 많이 없다는 부분입니다. 초급매나 급감매가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죠. 자,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좀 쉽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초급매가 2월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왜 그런지 다 아시죠?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난다는 부분이죠. 어디서? 매도자 입장에서 관망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야, 급한 사람들은 2020년 말 가격으로 다 팔았고 남은 사람들은 대선 이후를 기대하고 있다. 그때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면서 다시 주택가격이 상승 기대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굳이 지금 무리해서 가격을 크게 낮춰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집주인들이 많다는 거죠. 자,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선과 집값은 크게 관련이 없었다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4차례 대선 이후에 집권 1, 2년 차에선 주택가격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권 말기에 갈수록 오히려 폭등했지 집권 초기에는 오히려 하락했다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전문가들은 이번에 부동산 정책 변화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이유를 좀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 이런 침체된 원인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규제가 푼다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상승세 전환 부분은요, 이게 전문가들이 무리한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 집값은 이런 식으로 상승한 적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1분기 때 보합이나 약세가 나타나다가 2분기 때 회복이 되고 3, 4분기 때 급등하는 장세로 넘어갈 때 재건축 규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야 할 거 없이 재건축 관련 규제를 다 풀어버린다 하니까 야, 이거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현재 부동산 시장의 악재가 대선 이후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 원인은 다 아시죠? 바로 역사전 수준의 거래 급감 상황 때문입니다. 매매 가격이 급등했어요. 자, 매매 가격이 급등해서 많은 대출이 필요한데 대출 한도를 제한해 버립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상승해 버리면서 많은 대출을 필요로 하고 이 얼마 안 해주는 대출도 금리가 너무 비싸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실제 거래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지금 2월 거래량이 491건 등록됐어요. 아직 22일 정도 등록 가능 기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거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1월에 비해서 많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 1300건 수준으로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12월 달, 1월 달, 그리고 2월 달 넘어갈수록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자,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도 똑같습니다. 2월 달에 한 2700건 정도가 등록됐거든요. 경기도 아파트 거래량 3000건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수준만큼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서울이든 경기도든 시간이 갈수록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회복되는 조짐이 전혀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록적으로 안 사는 이유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수요는 대출금리라고 말씀드렸죠. 이 대출금리가 워낙 많이 치솟았습니다. 요즘 언론 기사 보면은 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6%가 코앞이다, 7%가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최대 대출금리고요. 이런 금리 보지 마시고 아파트 시장의 수요를 결정하는 금리를 따로 보셔야 됩니다. 바로 5대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를 보셔야 되고요. 5대은행 신용대출 최저금리를 보셔야 됩니다. 최대금리를 보는 게 아니라 최저금리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에 수요가 많은지 적은지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3% 중반이 넘어가면 저희가 예전부터 수요 급감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확실히 부담되는 금리거든요. 자, 현재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먼저 변동금리는요, 한 3% 중반 정도가 됩니다. 6개월마다 변동되는 게 가장 금리가 낮죠. 3%, 3.5% 전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5년 동안 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5년 혼합금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3.8% 이상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 수준이 많이 올라갔어요. 자, 왜냐면은 코로나19가 제일 심했을 때 2% 기준금 2% 정도 수준의 주택담보대출금리인데 지금 거의 뭐 70%에서 2배 가까이 올라간 수준이죠. 근데 이것도 그나마 낮춘 거예요. 최근에 이제 대출 수요가 너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출 금리가 좀 낮아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 중반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고, 수요자도 결국에는 현재 금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지표를 보는데, 앞으로 금리가 낮아질 것 같으세요? 높아질 것 같으세요? 당연히 높아질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 급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더 큰 이슈는 바로 신용대출 금리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신용대출은요, 갭 투자자도 활용하고 실투자도 활용해요. 갭 투자자는 전세 보증금의 부족한 금액을 신용대출을 메꿔서 자기 자본 투자 비율을 최소화시킵니다. 실투자 같은 경우는요, LTV 규제가 워낙 강력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부족한 대출 한도를 채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만큼 중요합니다. 근데 현재 살펴봤더니 KB국민은행은 한 3.6%가 최저금리, 그리고 우리은행은 3.52%가 최저금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3% 중반인데 6개월 변동금리 기준은 3.5에서 6 정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게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높아질 수 있다고 누구나 생각하기 때문에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한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연봉 이내 한도로 묶어놓은 상황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연간 대출 금리가 3% 중반의 수준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계속 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서 더 많은 대출을 해주고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푼다고 높은 이자를 부담스러워하는 수요자들이 과연 대출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최근 잠실주공 5단지에 호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재건축안이 통과가 됐어요. 정비사업 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동안에 재건축 자체를 추진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것을 풀어주는 초특급 호재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발표된 전후에 호가가 변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같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관련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과연 수요자가 예전처럼 접근할 것인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잠실주공 5단지의 예시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의 패턴도 이번에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거예요. 왜? 상반기 약세, 하반기 강세장이 펼쳐진 건 맞지만 이번엔 다르다고 보는 거죠. 왜? 문재인 정부에서 2, 3분기에 금리를 올린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2분기에도 올리고 3분기에도 100% 확률로 올릴 거기 때문에 높아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수요 감소, 공급 증가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요, 중요한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3월 10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돼요. 2월에 발표된 1월 CPI는 7.5%인데 지금 현재 시장의 예측치가 7.9%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 3월 FOMC에서 금리 폭을 결정할 때 0.25%가 아니라 0.5%포인트까지 올릴 가능성도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연준이 예상보다 빨리 금리를 올렸는데 이게 한꺼번에 0.5%포인트나 올렸다네?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심리적인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왜? 이번에 한번 올리는 게 끝이 아니라 회의 때마다 계속 올려가면서 대한민국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가 되기 때문이죠. 자, 최근 오일 쇼크가 언급될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국제유가가 120달러, 130달러 수준이 이제 당연시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 문제는 에너지 원자재뿐만 아니라 식량 원자재와 비철금속 원자재까지 빠르게 올라가면서 장기적인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 물가 수준도 대한민국이 버거워하는데 야, 이번 달에 4% 찍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야, 이거 어쩔 수 없이 자동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도 그럴 거예요. 왜? 한국은 여전히 저금리 상황이라고 이준호 총재가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한국의 총재가 누가 될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그 기조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 고물가 우려 속에 기준금리가 연내 2%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4월, 7월, 10월 정도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커요. 만약에 한국은행 총재 교체 시기가 있어서 5월 달에 올린다 해도 5월, 7월, 10월에 유력합니다. 그러면은 과연 부동산 규제를 푼다고 집값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대선 이후에 부동산 규제를 푸는 게 과연 호재만 있을까요? 자, 제가 한 가지 지금 대선 공약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1년 유예 꺼낸다. 국민의힘 다주택자 양도세 2년 면제 꺼낸다. 그럼 이게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초급매가 필요한 상황에서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악재겠죠. 이런 규제 완화가 초급매를 늘리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내년에 어떤 것이 펼쳐진다? 바로 금리의 높은 행진, 두 번째가 전세값 하락, 세 번째가 입주 물량 증가, 네 번째가 규제 완화에 따른 세금 회피 매물 증가, 이거는 강력한 초초급매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서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 내년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시고요. 또 하나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